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직장인이신 분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실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됐는데 거의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고 어떤 친구는 연말정산한 다음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은 내가 만약에 세금을 추징당할 상황이면 세금 추징당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세금을 만약에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 다닐 때 연말정산에서 한 200에서 300 정도 환급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가르쳐 드리는 연말정산의 꿀팁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직장인의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될지 돌려받아야 될지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매달 세금을 뗀 게 연말정산의 결정세액보다 크면은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 실제 낸 세금이 적으면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고요. 세금을 저축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아서 그 돈을 다시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하는 과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을 확정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과세 표준을 확정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산출세액을 확정하는 단계, 네 번째는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각각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총소득,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해주는 게 있거든요. 법적으로 이것은 구간에 따라 좀 다른데 그것을 빼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소득공제가 한 12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연봉자의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급여가 근로소득 금액이 아니라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것이 근로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과세 표준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과세 표준은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겁니다. 연말정산 하면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세 표준은 줄어드니까 세금도 적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3,775만 원에서 소득공제를 775만 원 받았다고 하면은 과세 표준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산출세액 단계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결정하고요.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결정세액이 사실 한 해 동안 납부해야 될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에서 매월 이런 세금을 떼죠. 그런데 이 세금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한번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세액을 확정하고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추징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한 것이 근로소득 금액이고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것이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고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결정세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두 가지가 바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많아지면은 세금이 팍 줄어들겠죠. 그리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또 세금을 빼주는 거니까 실제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빼게 되는 거, 그 총 급여액에서 빼는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더 적어질 거고, 세금이 적어진다는 것은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만약에 결정세액이 많다는 것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결정세액이 40만 원인데 매월 내 월급에서 떼나간 세금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60만 원을 환급받게 되고요. 만약에 결정세액이 240인데 실제로 매월 떼간 세금을 합해봤더니 200만 원이다 그랬을 때는 40만 원 덜 낸 거니까 40만 원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 그다음 세액공제 항목을 늘리는 것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소득공제도 많이 받고 세액공제도 많이 받는 거. 이것이 결정세액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노란 색깔로 좀 표시해놨는데, 소득공제에서 노란 색깔로 표시한 거, 세액공제에서 노란 색깔로 표시한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세액공제, 또 소득공제를 받으면은 세금 환급액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인적소득공제인데요. 인적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배우자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동생을 같이 부양하고 있다, 또는 처남 처제를 내가 같은 집에서 부양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들도 해당되니까 그것도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경로우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70세가 넘으신데 그분들은 소득이 없고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그런 분들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챙기는 것이 1인당 150만 원 또는 100만 원. 부양가족공제 같은 경우는 1인당 150만 원, 경로우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는 경우 있죠. 그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장기 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최고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이라는 말도 되게 어렵죠. 이것은 그냥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가 장기인 주택담보대출도 이자 상환에 대해서 최고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로서 투자조합 출자했을 때 그 투자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받는 거 있고요. 우리사주조합 투자금에 대해서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란 것이 뭐냐면은 상장법인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걸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개별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은 회사 내에 자기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우리사주 조합이란 걸 만들어서 사게 되면요, 그 우리사주 조합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자사주를 사게 되면은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해준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다음에 세액 공제 많이 받는 방법 한 네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연금계좌 공제.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연간 600만 원까지, IRP 같은 경우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니까 엄청난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세액 공제로서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본인 같은 경우는 전액 공제되고 자녀 같은 경우는 일부분이 보장되지만은 어쨌든 교육비도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꼭 챙기도록 하시고요. 기부금 공제, 교회나 절에 다니신 분들 헌금 내신 거 있죠? 기부금 공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세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월세도 월세액에 대해서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를 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증빙을 챙겨서 연말정산할 때 그 자료로 제출하시면은 납입금 기준 최대 7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1월 달에 하죠. 그러니까 12월이 가기 전에 연말정산에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2월이 넘어버리면 이제 소용이 없어지니까 반드시 12월이 지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부양가족, 그 다음 경로우대 대상이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는 거 준비 미리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택 관련 차입금 상환의 증빙, 주택 관련된 전세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이자 상환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증빙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 같은 경우 출자금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증빙을 챙겨서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납입영수증, 그리고 기부금 증빙, 그리고 월세 납입한 증빙 챙겨 놓으시면은 연말 정산할 때 한 100에서 300만 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실 꽤 많은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준비하시면은 1월이 오기 전에, 12월이 가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빙을 꼭 챙기셔서 2월달 급여 받을 때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득공제 항목에서 그 세금을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세액공제 항목에서 더 많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